눈이 오니까 이 남자분이 우리 눈도 오고 추운데 차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분도 의심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차에 타요. 차에 타자마자 고장났다던 차에 시동을 걸고 이 여자를 태워서 납치를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고 남편이 탈북민이셨고 아내는 이제 탈북민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었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부엌에 가서 칼을 찾아서 들고 와서 아내가 말리니까 칼을 휘둘러서.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 16년차 변호사고요. 형사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진짜 변호사 진변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인데요. 제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많이 놀랐던 사건이었습니다. 눈 오는 날에 여자분이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차를 세워놓고 옆에 서 있던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말을 걸면서 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지금 연락을 할 수가 없다. 휴대폰 한번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빌려주세요. 근데 사실 제가 그냥 생각해도 누가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저도 빌려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뒤에 자기가 보험사가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치를 알려줘야 되니까 조금만 더 같이 기다려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남자가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분이 시간이 좀 되니까 기다려주겠다라고 해요. 그날이 겨울이었고 눈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눈이 오니까 이 남자분이 우리 눈도 오고 추운데 차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분도 의심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차에 타요. 차에 타자마자 고장났다던 차에 시동을 걸고 이 여자를 태워서 납치를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자분의 나이는 어느 정도셨어요? 대학생이었어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공원 같은 데 가서 한번 성범죄를 범하고 또 다른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성범죄를 범하고, 아마 그냥 계속 데리고 다니면 차 안에서는 사실 이렇게 차문을 열고 도망치기 어려웠을 거고, 맞아요. 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범죄를 했으니까. 네. 그럼 약간 뭐 폭행이나 이런 것도 동반됐나요? 그랬죠. 그 당시에 여자분이 이제 반항을 하고 했으니까 멍이 들고 다친 부분들도 있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분이 죽으신 건 아니신 거죠?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건 아니었고 거기서 탈출하셔서 112에 신고를 한 거였죠. 두 번째 이제 그 공원 갔다가 화장실 갔다 거기서 이제 도망치셔가지고, 그러면 남자는 바로 도망을 간 건가요? 여자분이 신고를 하고 나서 경찰이 왔을 땐 현장엔 없었고요. 도망을 갔겠죠. 그런데 이제 CCTV 이런 걸로 다 특정을 해가지고 검거를 했죠. 그래서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됐던 사건이었어요. 두 분의 관계는 그냥 아예 일면식도 없는, 그냥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표적이 된 거죠. 누구라도 걸리면 해야겠다,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놀랐던 거는 법정에서 이 피고인의 태도였거든요. 반성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당한 태도였고 몇 번을 반복해서 자기가 이런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봤는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본인한테 그때 선고된 형량을 다 살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자기한테 전자발찌를 채웠다는 거예요. 전자발찌를 채우면 사실 일상생활하는데 제한이 많고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전자발찌 차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복수하고 싶었다. 그게 이유래요. 아니, 복수를 누구한테 하고 싶었던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네. 그거를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마치 자기 되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범행을 한 거예요 라는 식으로. 아니, 그러면은 그 여성분이 신고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이 남자분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인 건 몰랐던 거예요? 아니죠.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 정보가 나오니까. 아니, 근데 성범죄자였는데 형량이
낮았나요? 이 사람이 범죄를 범했을 때 초범이고 이러면 형량이 좀 낮게 선고가 돼요. 근데 그렇게 선고를 해줬는데 또 다시 범죄를 범하면 이 사람은 이 정도 가지고는 교화가 안 되는구나 해서 형량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럼 이번 판결에서는 어떤 형량을 받았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2년형 선고받았습니다. 네. 12년도 너무 짧다. 그렇죠. 너무 그렇죠. 짧은데요? 사실 이 피해자분은 저희가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정신적인 살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은 평생 갈 거라서 평생 힘들어 하실 텐데 가해자는 사실 12년만 살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 남성분의 혹시 연령대는 어떻게 연령대가 됐을까요? 높진 않았어요. 높지 않았고 저는 사실 이제 재판에 가면 그 가해자의 부모님들 이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안 오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제 이 가해자 피고인의 부모님들도 항상 재판에 오셨는데 외아들이더라고요. 가해자가 외아들이었고 집이 부유해요. 그리고 집이 부유하고 항상 재판 끝나고 그 부모님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피해자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아니 왜 저런 부모님 밑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굉장히 점잖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왜냐면 약간 보통 그러면 좀 대대하시거나 부모님들이 그럴 텐데 그럼 그 부모님들 입장은 그냥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약간 이런 스탠스신가요? 죄송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자식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감형을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피해자분한테 사죄 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주시고 혹시 합의 의사는 어떤지 확인해 봐 달라 이런 부탁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합의는 안 하셨죠? 1심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았고요. 2심에 가서 피해자분께서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다친 부분도 있으니까 피해 보상은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형사 과정 중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가해자가 성년이기 때문에 성년인 경우에는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가해자가 연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은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모님이 본인의 재산으로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상을 해드리고 가해자 이제 본인 자식의 형량을 감하려고 하지만 민사에서는 또 그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형사에서 선고를 받았고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분이랑 말씀을 나눴고 피해자분께서 그러면 그냥 피해 보상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2심에서 합의는 됐습니다. 이게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결문을 받아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판결문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줘라라고 이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판결이 난 다음에 그 상대방 측에서 스스로 돈을 주면 괜찮은데 돈을 주지 않으면 이 판결문을 갖고 상대방 재산을 일단 찾아야 되고 재산을 찾은 뒤에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부동산이다 그러면 뭐 경매에 붙여서 거기서 돈을 받아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절차를 거쳐야 내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형사사건 하면서 피해자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피해 보상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금전적으로 나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판결은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근데 어쨌든 합의를 하게 되면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손해배상은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시면 합의하시면 안 되는 거고 나는 사실 뭐 가해자가 형량이 조금 감경되더라도 피해보상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시라면 형사 절차 내에서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그래야 사실 가해자 측에서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합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고민을 하신 후에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합의를 하게 됐을 때 감경되는 형량이 맞나요? 그거는 약간 범행의 그런 내용에 따라 좀 달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기다. 사기고
전액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기 행위를 해서 뭐 5천만 원을 자기가 가져갔는데 재판 도중에 5천만 원을 다 변제했다. 그러면은 사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범죄 이런 거다라고 하면 사실 사기는 피해자가 물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도 있겠지만 주된 부분은 재산적인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적인 손해가 보상이 되면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을 얼마를 준다 해도 사실 회복이 다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범행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성범죄 안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경미한 뭐 강제추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합의 금액도 액수가 조금 더 낮고 또 합의가 되면은 집행유예나 뭐 그런 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사건 있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합의는 됐지만 너무나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징역형이 선고돼서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되어야 되는. 그러면은 어쨌든 납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범행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납치 당시에 주변에 사람들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였을까요? 알 수가 없죠. 처음에 차를 탈 때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탔잖아요. 그 차가 고장난 차고 그냥 잠시 기다리기 위해서 탄 거니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차에 탄 거고, 외부에서 봤을 땐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그 상태에서 근데 차를 출발했으니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었고, 그러면 사실 누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해야 되나? 너무 세상이 각박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저한테 오는 사건들은 다 그런 정말 특수하고 예외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지인들, 가족들한테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지갑 있어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고, 누가 휴대폰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말고. 저도 막 했던 게,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나. 그래서 너무 급해서 막 한 번만 빌려주실 수 있냐고, 아무도 근데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게 너무 슬프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 통해서 또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놀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도 제가 손에 꼽는 그런 사건인데, 사실 그냥 제가 시청자분들이 제 지인이라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너무나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서 주의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첫 번째 사건 좀 마음이 많이 안 좋고 그런 무거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고 남편이 탈북민이셨고 아내는 이제 탈북민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었는데 두 분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그게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부엌에 가서 칼을 찾아서 들고 와서 싸우다가 아내에게 이제 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건가요? 이 사건에서 사실 그런 게 좀 쟁점이 됐었어요. 이 남편이 처음에 칼을 들고 왔을 때는 본인이 죽겠다고 그렇게 난동을 피우다가 아내가 말리니까 칼을 휘둘러서 아내의 목 부분에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살해 의도로 아내에게 칼을 휘두른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상해 의도로 한 건지, 아니면 상해 의도도 없었는데 휘두르다 보니 이렇게 상해를 입히게 된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됐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밝혀 나가나요? 이 세 가지 중에. 그거는 사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가해자와 피해자한테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요. 이 사람이 혹시 그 행동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뭐 너 죽어라, 뭐 죽어라고 하면서 칼을 휘둘렀다면 당연히 살해의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될 것이고, 그게 그런 말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뭐 다른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됐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듣고 또 실제로 상처 입은 부인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가해자가 스스로 나 사실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죽이려는 생각도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면 사실 그걸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가해자는 나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이랑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흘러갔나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자기가 죽겠다고 이제 난동을 부리다가 아내가 말리는 과정에서 이제 칼을 휘두르다가 상처를 입히게 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너 죽어라는 말을 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피해자도 자기를 죽일 생각으로 휘두른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살인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특수상해로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칼은. 그래서 이제 특수자가 붙어서 특수상해로 재판 청구가 됐고 그렇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휘두른 칼이 또 목을 스쳐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이제 의심했던 사건이었죠. 그러면은 이 가해자의 범행 동기? 범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화두가 된 거는 생활고 때문이었던 건가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내가 약간 남편분 탓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남편이 우발적으로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거실에서 싸우다가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와서 이제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이전에 가해자가 뭐 피해자를 폭행했다던가 뭐 그런 전적은 전혀 없었나요? 사실 가해자가 스스로 말하기는 좀 말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피해자분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피해자분 말에 의하면 폭언이나 아니면 벽을 친다든지 이런 다른 행동은 있었어도 자기를 향해서 자기 몸에 직접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약간의 뭐 폭력적인 성향이 없는 그렇죠. 성향은 있었지만 다행히도 뭐 피해자분의 말 따르면 본인 몸에 직접 손을 대는 일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두 분이 결국에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아내한테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최저형인 3년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혼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였군요. 아내분도 많이 충격을 받으셨고 그런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거의 목에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산다는 거는 되게 아무리 우발적이더라도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했던 사건 토대로 여러 가지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